저는 사고하고 생각하고 그런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런 너무나 좋은 유튜브 채널, 책도 많고 무슨 코칭, 각종 프로그램 많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섭렵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획기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 보면 밖에서 찾을 것들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과연 나 스스로에 대한 사색, 생각을 분명히 많이 했는가? 거기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나라는 사람에 대한 정체성을 어린 나이에 최대한 빨리 만들어 나갔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골에서 독학으로 영어 공부해서 현재 EBS 영어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샤이니 김정입니다.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절망적인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저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 집이 어려워서 사교육을 한 번도 진짜 받지를 못했거든요. 학교 끝나면 다른 친구들은 다 학원을 가는데 저는 그냥 그 창고가 저희 집이었어요. 거기 창고에 와가지고 그냥 그 사실 불이 하나가 있긴 한데 키나마나 되게 어두운 그런 집 창고였거든요.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할 게 없잖아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학교가 좀 일찍 끝나면 아직은 볕이 창고에서 그 조그만한 창이 있는데 거기서 들어와요. 책을 읽으면서 워낙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막 읽는 게 아니라 한 페이지 읽고 생각하고 이런 상황이야? 나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나라는 사람에 대한 정체성을 어린 나이에 최대한 빨리 만들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지금 우리 집이 누가 봐도 너무나 가난하고 집도 없고 창고에서 살고 화장실도 없어서 저기 상가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남들이 다 이제 같이 이용하는 그런 화장실을 쓰는 상황이었지만 분명히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는 이유가 있겠다. 이것들을 사실은 다 책을 읽으면서 사색을 하면서 깨닫게 된 거였거든요. 그렇다면 나는 되게 하늘이 예뻐하는 애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잘 될 거야. 지금은 이렇게 힘들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지금일 뿐이다. 나의 10년 후, 20년 후의 미래는 분명히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일 거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진하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버지가 저 모르게 저희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저를 신용불량자로 만들었을 때도 그렇고 반지하에 계속 살면서 하루에 1,000원씩만 쓰고 돈을 모아서 드디어 분당에 전세로 갈 수 있게 됐다. 오피스텔 전세로 갈 수 있게 됐다라고 소리를 쳤을 때 부모님께서 근데 재영아 엄마 아빠 집이 이게 경매로 이제 강제 경매가 되어서 이제 다음 달이면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제 집 그 모은 돈을 드릴 수밖에 없었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긴 하죠. 그리고 그때 사실 울기도 많이 울었었어요. 그 순간에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나는 이걸 이겨낼 것이고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고하고 생각하고 좀 사색하고 그런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런 너무나 좋은 유튜브 채널, 책도 많고 무슨 코칭, 각종 프로그램 많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섭렵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획기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 보면 밖에서 찾을 것들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과연 나 스스로에 대한 사색, 생각을 분명히 많이 했는가? 거기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회사를 다니면서도 이 길은 내 길이 아닌데 난 뭘 가장 잘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한 결과 나는 영어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시골에서 영어를 잘하게 된 나의 어떠한 노하우를 이용해서 그럼 세상을 좀 알려보자 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 기회들이 좋게 또는 기회뿐만 아니라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이런 상황에서 A는 이런 반응을 하고 B는 저런 반응을 하는데 예를 들어 저는 이런 반응을 택했던 거죠. 그 결과 사람이 따라오고 사람들이 좋게 봐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되게 좋은 기회들을 많이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나의 역량을 키우는 것 하나와 그리고 어떤 환경이 딱 벌어졌을 때 그게
물론 내가 그 환경을 창조하는데 뭐 요인을 만든 것도 있겠지만 안 그런 것도 있거든요, 사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그런 게 많아요. 그런 환경에 노출됐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계속 complain 할 것인가? 아니면 이게 내가 지금 속한 환경이구나라는 것을 그냥 빨리 자각하고 빠르게 그냥 받아들이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 그나마 다행인 건 없을까라는 것을 늘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은 어머, 그런 상황에서 너는 지금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난 진짜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된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라고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한 좀 감사하는 태도.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감사일기를 매일 밤 쓰고 있거든요. 그 감사한다라는 게 내가 얼마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배우자를 만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거창한 것들이 아니더라도 오늘은 예를 들어 미세먼지가 많지 않은 하루였어요. 상큼한 공기를 맡으면서 내가 오늘 걸어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게 남들은 이게 감사할 거리야 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정말 감사하게 느끼는 그 마음, 그리고 그것을 말로써 표현하면 좀 더 증폭이 되고, 그러한 태도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결핍이 없는 사람은 공감대를 끌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깨닫는 게 뭐냐면, 결핍조차도 하나의 컨텐츠, 굉장히 파워풀한 컨텐츠고, 그리고 예전의 나를 돌아봤을 때 결핍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친구들과 지인들과 굉장히 두루두루 잘 지낼 수 있었구나. 그리고 또한 생각해보면 그들로부터 더 벅찬 사랑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창 시절에 대부분 이제 EBS, 요즘 세대들은 EBS 교재들을 다 실제로 사서 공부를 하잖아요. 다른 시중 문제집보다는 EBS 교재들이 조금은 쌉니다. 그렇죠? 특히 고등학생이 되면 정말 준비 과정부터 시작해서 최종 수능 특강 이렇게까지 엄청 많이 다들 문제집을 쟁여놓고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저는 그 문제집을 살 돈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 집이 가난하다고 하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까? 하나는, 우리 집 너무 가난하고 짜증나. 나 삐뚤어질 거야. 나 공부 대충 하고 엄마 말 안 듣고 학교에서도 막 반항하러 하고 이렇게 지낼 거야. 이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잠깐 내가 반항의 길을 갈지언정 가더라도 과연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럴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일단 나는 돈을 벌어서 부모님, 특히 우리 엄마를 나중에 호강시켜주고 싶은데, 그러면 당장 내가 학생이니까 할 수 있는 것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근데 지금 책 살 돈이 없어. 책 살 돈조차. 가만 봤더니 방법이 보이더라고요. 자습 시간 있잖아요. 그럴 때 학교에서 막 이렇게 친구들 문제집 풀고 그러는데, 난 문제집 풀 게 없어. 근데 저 친구 책상에 보니까 한쪽에 문제집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얘는 하나만 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옆에 이렇게 쌓여있는 이 문제집이 저한테는 기회로 보이는 거예요. 어머, 얘 지금 요거 안 하고 있네? 지금은 안 하고 있네? 친구한테, 야, 수진아, 너 지금 이거 사탐 문제집 안 풀 거야? 그러면 나 1시간만 빌려줄 수 있어? 내가 연필로 공부하고 이렇게 지워가지고 지우개로 잘 지워서 다시 너한테 반납할게. 그러면 친구가, 야! 지우지 마! 볼펜으로 해! 나 공부한 것처럼 보이게 볼펜으로 해! 이런 식으로 그냥 우스개. 그러니까 그러면서 누군가는 친구랑 더 친해지고 나를 도와주는 친구가 누군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친구 문제집을 빌려서 연필로 공부하고 틀린 것들이나 잘 모르겠는 게 있으면 뒤에 답지 있잖아요. 해답지에 해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해설, 이랬던 거구나. 내가 이래서 이 문제를 틀렸구나. 그러면 제 오답 노트 있죠. 공책. 거기다가 적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문제집이 없어도 공부를 하게 되는 거야. 싹 지워서 친구한테 반납하고. 그렇게 사실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러고 보면 결핍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친구, 교우 관계도 어떻게 보면 더 잘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나는 이 문제집이 없기 때문에 이 공부를 지금 해야 되는 거. 어떻게 보면 강제적인 타임라인, 데드라인이 설정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항상 책을 갖고 있고 항상 내가 어떤 인강을 볼 수 있고 항상 물어볼 수 있는 과외 선생님이 있다면 그 anytime, 언제고 물어볼 수 있다, 언제고 공부할 수 있다라는 게 사람의 긴장을 굉장히 떨어뜨리거든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누군가에겐 결핍이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너 지금 아니면 못해. 빨리 집중해서 해. 빨리 네가 몰랐던 거 빨리 여기다 받아 적고 머리에다 넣어. 이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결핍이라는 것은. 그래서 혹시나 결핍이 굉장히 많은 여러분이 계시다면 그거는 결코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요즘같이 풍요의 시대에서 결핍은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사람에 따라서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행복하게 살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제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을 때라면 그렇게 돈만을 쫓으면서 자존감이 바닥에 있었다면 과연 그렇게 EBS에 바로 지원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못했을 것 같거든요. 사실 누구나 다 지금 부자가 되고 싶어 하고 부자가 되는 걸 마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처럼 딱 잡아놓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현재밖에 없거든요. 현재를 딱 들여다보면 너무 비참하게 살거나 슬프게 살거나 원하지 않는 삶이라고 하면서도 바꾸지 않으면서 살거나 그게 굉장히 심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나에 대한 만족, 행복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 질문이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했던 질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당시 예전이긴 하지만 의대를 나오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의사가 못 되셨어요. 그리고 결혼을 굉장히 빨리 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막 낳는 바람에 경제적인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 덜커덕 이제 그 생애 전선에 이제 가장이 돼서 전선에 뛰어든 거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사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저는 그때부터 아빠는 공부를 잘했다고 하는데 공부를 잘하는 것과 잘 사는 것은 꼭 같은 게 그 이꼴 관계가 아니구나. 그리고 분명히 어렸을 때, 되게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사이가 좋았던 것 같은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집을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그리고 나중에는 집조차 없어서 창고에 살던 때를 생각해보면 돈이 없다라는 게 부모님을 싸우게까지 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목격자, 그 관찰자의 눈에서 딱 이게 보이는 거예요. 돈이 다가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돈이 인생의 전부가 된다라는 말. 그것을 그 초등학생의 나이 때 깨닫고 나는 꼭 내 인생을 찾기 위해서라도 내 시간을 찾기 위해서라도 좀 부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진 못하셨어요. 사실 그런 부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아니고 현재도 그렇진 않지만 그 대신 반면 교사는 분명히 되어 주셨어요.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는 사랑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경제적인 스승으로 삼을 만하진 않구나. 그 두 가지를 저는 확실하게 구별을 시켰어요. 내가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거고 배울 것은 또 다른 문제다. 배우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배우자 라고 해서 저는 충남 금산, 그 인삼으로 유명한 충남 금산 출신인데 거기에도 그 작은 마을이긴 하지만 부자들이 있잖아요. 부자들을 보면서 최대한 그분들은 어떻게 말하지? 어떻게 행동하지? 어떻게 표정을 짓지? 이런 것들을 되게 관찰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경향이 굉장히 심해요. 그런데 어떤 게 처음이냐라고 굳이 얘기를 한다면 저는 행복하게 살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하게. 왜냐면 사실 누구나 다 지금 부자가 되고 싶어 하고 부자가 되는 걸 마치 그 종착점, 그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처럼 딱 잡아놓잖아요. 그런데 정작 현재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현재밖에 없거든요. 현재를 딱 들여다보면 너무 비참하게 살거나 슬프게 살거나 원하지 않는 삶이라고 하면서도 바꾸지 않으면서 살거나 그게 굉장히 심하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저는 그 고민을 제가
회사 생활을 잠시 했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대학생 때 누구나 다 하는 그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제가 뭐를 원하는지 모른 채 일단 연봉 제일 많이 주는 회사에 들어갔고, 그래서 와, 내가 이 회사 돈 많이 주는 회사에 들어갔다. 여기 하물며 회사에서 사택까지 제공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완전히 친구들이 다 부러워하면서 야, 너 취직 진짜 잘했다 막 이랬었는데, 좋았던 건 정말 딱 일주일 가더라고요. 오케이, 픽업 번쩍하고 명함 있고 집을 회사에서 해주고 이건 알겠는데, 너무나 현재 제 삶은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회사에서 일하면서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나는 찌그러져가지고 선배들이 시키는 거 하라는 것만 하고 전혀 창의적인 일을 하지도 못하고, 약간 이런 환경들이 너무나 싫더라고요. 그런데도 관두지 못했던 것은 돈이었습니다. 매달 25일 날 이제 저희는 월급이 입금이 되었는데, 그게 너무나 달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너무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게 됐어요. 저희 입사 동기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하늘을 갔어요. 하늘나라로. 저랑 불과 나이 차이가 몇 살 안 되는 오빠였는데, 심지어 그 오빠는 결혼을 한 달인가 밖에 앞두지 않은 그런 오빠였어요.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 가서 보는데, 와우, 삶이라는 게 이렇게 유한하구나. 하물며 이 마지막 방점을 내가 언제인지 그걸 내가 찍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너무 눈앞에서 목격을 하니까, 지금을 살아야 되겠다. 현재를 살아야 되겠다. 현재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회사를 관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을 이제는 잠시 내려놓고 현재의 행복을 찾아서 나선 거죠. 그렇지만 물론 회사를 관둘 때 아무 대책 없이 관둔 건 아니었어요. 대학생 때 저는 다년간의 이제 과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회사를 관두더라도 어떤 차선책이 있다라는 것은 늘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외를 했죠. 그러니까 다시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집은 물론 회사에서 준 것만큼 그런 좋은 사택이 아니지만, 나는 지금 왕십리 반지하에서 다시 시작을 하고 있지만, 영어를 가르치러 가는 길에 나도 계속 공부를 하고, 그런 게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런 행복한 순간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저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도 높아지고, 제가 어떤 이전에는 도전하지 못했던 일을 지르는데 사실 자존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그때 과감하게 그래 이거 해보자 라고 도전을 했던 게 EBS 강사 자리였어요. 감사하게도 한 번에 뽑혔고, 생각해보면 제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을 때라면, 그렇게 돈만을 쫓으면서 자존감이 바닥에 있었다면 과연 그렇게 EBS에 바로 지원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나에 대한 만족, 행복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돈의 밀도라는 개념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돈의 액수만 봐요. 지금 내가 당장 이 일을 해서 1,000만 원을 버네, 100만 원을 버네, 억을 버네, 이런 크기, 그냥 절대적인 그 숫자 액수만 보는데, 저는 사실 그 나중에 갔을 때 그 액수를 기하급수적으로 크게 만들거나 아니면 한없이 작게 만드는 것은 돈의 밀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를 통해서 저도 깨달았냐면, 사실 저는 영어 강사를 하면서 그래도 너무나 감사하게 돈을 잘 벌고 있었어요. 영어만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어느 날 나 영어 이외에도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라고 하면서 제 유튜브 채널을 열었어요. 행복부자 샤이니라고. 거기서는 영어 얘기는 거의 안 하고 이제 저의 이런 살아온 이야기들 또는 제가 사색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쭉 하는데, 돈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않고 그때도 되지 않았고. 근데 저는 그 몇백 불 되지 않는 돈에서 뭐를 봤냐면 돈의 밀도가 굉장히 옹골진 걸 봤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 몇백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의 숫자에 불과해요. 저는 이 유튜브를 하면서 이전에는 제가 몰랐던 수많은 사람들을 알게 됐어요. 예전에는 영어 강사들밖에 몰랐었거든요. 근데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돈 얘기도 많이 하니까 각종 뭐 예를 들어 부동산 전문가, 주식 전문가, 뭐 아트테크 전문가,
또 무슨 마케팅 전문가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랑 친구가 되고 그 이후에 예를 들어 제가 뭔가를 투자를 할 때 그러면 그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언니 나 이거 투자할 건데 이거 괜찮아? 한번 봐줄 수 있어?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나는 유튜브를 하면서 정말 이 몇백 불밖에 못 번 걸까? 그렇다고 보지 않는 거죠. 실제로 인맥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그런 인맥을 쌓은 것 이외에도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니까 영어 이외의 이런 자기계발 면에서 샤이니를 봐주는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이거는 이전에 영어 강사였던 저는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를 너는 과연 그 몇백 불 안에 담을 수 있니? 담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돈의 밀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일단 당장은 예를 들어 막 50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 일이야. 그런데 이 내면을 가만 보니까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사람을 인터뷰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활동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밀도가 높은 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지 통장에 찍히는 그 금액만 보지 말자. 그 이면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 또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생각하는 능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 몸값에 동그라미 하나 또는 두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정말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동그라미를 더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은 플러스가 많아지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마케팅 전문가 많죠. 그런데 본인이 마케팅을 잘하는 것과 그것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건 또 다르잖아요. 잘 전달할 수 있는 강의력이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실제 어떤 비주얼적인 효과를 잘 써서 하는 거, 그 플러스. 그리고 자기가 어떤 뭐 유튜브든 또는 인스타그램이든 블로그든 활동하고 있는 어떤 주요 무대가 있다. 굉장히 큰 플러스죠. 이런 식으로 플러스 요인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여러분들이 굉장히 희귀한 존재가 됩니다. 희귀하다라는 거는 당연히 몸값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내 몸값에 동그라미 하나 또는 두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정말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동그라미를 더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은 플러스가 많아지면 돼요. 자, 이 플러스라는 것은 뭔지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제가 영어 강사니까 영어 강사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영어 강사가 한 몇 명이 될까요? 여러분 엄청 많겠죠. 그냥 계산하기 쉽게 우리 100명이라고 해봅시다. 그냥. 자, 그런데 영어 강사 중에서 대한민국의 영어 강사 중에서 플러스 하나만 더 추가해 볼게요. 발음이 좋은 영어 강사, 영어 발음이 좋은 영어 강사. 자, 플러스 하나만 더 해봤습니다. 그러면 100명이 아니라 좀 줄어들겠죠? 예를 들어 한 원어민처럼 말할 수 있는, 거의 비슷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면 한 50명. 사실 더 적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50명으로 한번 줄여볼게요. 그렇죠? 자, 그런데 대한민국 영어 강사, 원어민 같은 발음에 플러스 웃겨. 웃기다라는 포인트가 하나 더 플러스 된다. 그러면 숫자는 더 줄어들겠죠. 한 20명. 그쵸? 거기에다 플러스 하나 더 해볼게요. 인상이 비추어지는 비주얼이 호감형이야. 그러니까 꼭 미남 미녀일 필요 없는데 웃는 상에다가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기분을 좋게 만드는 이미지다. 그거 하면 20명에서 더 줄어들겠죠? 한 10명. 맞죠? 자, 그렇게 플러스가 많을수록 우리 몸값은 올라갑니다. 그것은 제가 비단 영어 강사 예로 들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또는 앞으로 하고 싶어 하는 일에도 100% 적용이 돼요. 이런 식으로 플러스 요인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여러분들이 굉장히 희귀한 존재가 됩니다. 희귀하다라는 거는 당연히 몸값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특히나 요즘에는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선생님, 제가 대부분은 관심 안 가질 것 같은 예를 들어 뭐 이런 피규어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 이게 돈이 될까요? 됩니다. 요즘에는 굉장히 사회를 딱 들여다봤을 때 마이크로하게 세분화된 사회더라고요. 정말이에요. 그 사람의 관심사가 예전처럼 그냥 독서, 음악 감상 이렇게 크게 몇 가지로 나누는 게 아니라 아니 이런 취미도 있었어? 이런 관심사도 있었어? 이럴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러한 흥미들이 섞여 있는 사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게 아무리 마이크로 하더라도 그거는 돈이 될 수 있는 사회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요인을 많이 만들자. 그러면 동그라미가 하나 또는 두 개 추가될 수 있습니다.
사실 기회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게 태도예요. 주변 잘 보세요. 우리 흔히들 잘된 사람한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됐어요? 라고 하면 대부분 꼭 그 요인 중에 빠지지 않는 거를 운이 좋았어요. 그 운이 좋았다라는 말을 바꿔 말하면 기회를 잡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자, 기회는 누구한테 올까요? 물론 내가 아주 적극적으로 막 기회를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 기회를 만드는 사람은 분명히 태도까지 갖고 있는 사람인데 무슨 태도냐?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태도입니다. 저만 해도 어떤 예를 들어 영어 강의, 샤이니쌤 영어 강의 좀 찍어주세요 라고 할 때 저는 이제는 모든 들어오는 강의를 다 찍진 않아요. 굉장히 선별해서 이 정도면 내가 재미있게 좀 챌린지 되네 라고 하는 몇 가지만 찍는데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제 주변에 강사들이 많잖아요. 뭐 후배 강사들부터 비롯해서 줍니다. 자, 그러면 줄 때 어떤 사람에게 줄까? 그 준다라는 자체가 그들에게는 기회이거든요. 누구에게 줄까라는 걸 봤을 때 저는 늘 태도를 본다라는 거죠. 네, 어떤 태도? 태도라는 것은 좋은 게 왔을 때 드러나지 않아요. 안 좋은 최악의 상황에서 그 사람의 찐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상황이 안 좋아. 막 짜증나. 화내고 싶고 막 소리 지르고 싶고 뒤집어 엎고 싶고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물론 절대적으로 누가 봐도 야, 너 이거는 정말 참으면 안 되는 상황이야. 너의 의견을 말해 라는 상황도 있지만 이거는 너의 테스트 무대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잠깐만. 내가 지금 너무 표면적인 금액 또는 내가 얻어가는 거 또는 일이 편한지 쉬운지 뭐 어려운지 이런 것만 보고서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닌지 그 이면에는 내가 분명히 얻어갈 다른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전적으로 태도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열린 마음으로 한번 해보자. 내가 좀 고생해도 죽지는 않잖아. 그래도 고생해도 이거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 한번 해보지 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좋은 기회를 잡고 누군가 똑같은 하나의 기회가 있더라도 그 사람한테 주고 싶다라는 거죠. 흔히 말하는 재테크는 리스크가 어느 정도는 다 따라요. 그렇죠? 실패했을 때 이렇게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한창 장 좋을 때는 사면 다 올랐었잖아요. 그런데 21년 한 중후반 정도부터 그렇게 떨어질 줄 몰랐던 부동산이 확 꺾이면서 막 역전세도 난다, 뭐도 한다, 막 이러면서 그때 처음 투자하셨던 분들이 막 멘붕이 오시고 그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재테크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리스크가 없거나 거의 없는 게 저는 나한테 투자하는 몸테크, 그러니까 내 몸테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몸에 투자하고 내 정신세계에 투자하는 그 몸테크, 인테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해보면 샤이니 선생님은 집이 그렇게 가난했는데 뭐 하나 도움 없이 그렇다고 뭐 부동산 투자한 것도 아니고 주식 투자를 잘한 것도 아니고 투자해서 성공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자산가가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당연히 영어. 근데 영어가 저한테는 몸테크, 인테크였던 거거든요. 그나마 내가 재미있게 할 수 있었던 게 뭔가라는 걸 봤을 때 나는 영어를 비록 14살 때 중학교 때 처음 배우고 그때 알파벳 못 써가지고 막 나머지 공부하면서 하고 했지만 그래도 나중에는 영어가 너무 즐거웠어. 그리고 EBS 방송을 보면서 영어를 공부하면서 내가 저 사람들처럼 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러면 저 사람들처럼 되려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라는 생각. 그래서 그때 좋아하는 팝송 나오면 일단 녹음, 그리고 영어 방송, EBS 라디오 방송 나오면 녹음해가지고 계속 들으면서 따라 말하기. 그리고 녹음을 했어요. 제가 말한 것도 녹음을 해서 아까 원어민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랑 내가 말한 거랑 소리가 어떻게 다르지? 이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하네? 이런 목소리를 쓰네? 그게 사실은 다 보면 인테크였던 거거든. 그 당시에는 내가 인테크를 하는 거야 생각을 못했죠. 하지만 결국 돌아보니 그게 결국 인테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물론 재테크 잘하는 거 좋아요. 공부하는 거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잘하는 것만으로도 그렇지만 그것에만 너무 어린 나이부터 매몰되는 거는 저는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요.
재테크는 누군가는 이제 40대 이후의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20, 30대는 일단은 내가 이 세상에서 한 번 태어났는데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것을 인테크, 가장 뿜뿜뿜 업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해야 될 때고 그것과 덧붙여서서 점점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감에 따라 재테크를 같이 공부하는 게 저는 가장 환상의 그 조합이라고 생각을 해요. 살면서 없는 마이너스 포인트만 보면 좋은 게 절대 끌어당겨지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고마운 것들을 자꾸 볼 때 그것들이 자꾸 강화돼서 끌어당겨지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게 뭐 책이 나오고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용어를 몰랐을 뿐이지 계속 끌어당기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끌어당긴 그거 완전 미신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그게 내가 믿는 것에서만 딱 끝나면 그거는 끌어당긴 법칙이 아니에요. 실제 저도 압니다. 근데 믿고서 동시에 그쪽으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게 전제가 돼야지 완벽한 끌어당김의 법칙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 끌어당김을 학창시절 어렸을 때부터 알게 모르게 하고 있었고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어서 영어 각종 책들 자료들을 읽으면서 이제 정리를 했어요. 크게 5가지 단계를 기억하시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끌어당긴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걸 끌어당기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럼 원하는 게 뭔데 그걸 정확하게 define, 정의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근데 은근히 정확히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난 부자가 되고 싶어요. 난 성공하고 싶어요. 이게 다야. 근데 그럼 성공이 뭔데? 구체적으로 뭐가 너한테는 성공인데?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부자? 어느 정도가 되면 부자야? 대답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가장 그냥 쉬운 것은 우리 흔히들 하는 거는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싶고 그러면 정확하게 뭐 아파트다. 그러면 어디 아파트? 몇 평? 심지어 더 디테일하게 그 아파트를 임장을 가서 몇 동, 몇 층 정도까지도 아예 정확히 박아놓으면 너무 좋아요. 그럼 그 시세를 당연히 알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살고 싶은 집 얼마. 그리고 내가 매년 꼭 우리 가족들이랑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가 필요해. 그리고 또 이거 이외에 나는 뭐를 소유하고 싶고 또는 이렇게 뭐 봉사를 하는데 그런 돈이 들고 뭐 기부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되겠죠.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 다 한번 적어보는 거죠. 아,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나는 적어도 이 자산가는 돼야 되겠다. 이렇게 알아야지 그냥 난 부자가 되고 싶어. 이거 아니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define, 정의하는 것부터 정확하게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자 정의를 했으면 두 번째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imagine 하는 건데 최대한 생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계도 쉽지만 않습니다. 대부분은 다 그래요. 선생님 저는 제가 원하는 걸 늘 그리는데요. 근데 그 그리는 걸 가만 들여다보면 연속극 보듯이 디테일하지가 않아요. 이 그리는 거는 연속극이나 영화 보듯이 디테일해야 됩니다.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하면서 가고 이 사람한테 어떻게 얘기하고 우리 가족이 어떤 집에서 어떤 모습을 하면서 살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려져야 되거든요. 또는 여러분이 뭐 사업가로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사업가가 되어서 이런 모임들에 나가고 근데 이런 모임들이라는 것도 몰라. 왜? 내가 공부를 안 했거든. 사업가가 되어서 저는 사업가 모임에 나가고 싶어요. 사업가 모임 뭐? 어떤 사업가 모임? 그러면 몰라. 왜? 공부를 안 했거든. 하물며 지금 잘 나가는 사업가를 만나보기라도 했으면 좀 자주 만나보기라도 했으면 아, 이 사람이 이런 모임에 나가는구나 라는 걸 알 텐데 만나보지도 않았어. 그래서 사업가들이 실제 어떤 삶을 사는지 잘 몰라. 그래서 두 번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확히 그 모습대로 사는 사람들의 삶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다가가야 됩니다. 책을 읽어서든 영화를 통해서든 아니면 가장 좋은 것은 실제 그런 사람을 직접 만나보면 제일 좋죠. 네. 근데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게 하늘의 별따기였죠. 근데 요즘엔 어때요? 그런 사람들이 껐득하면 강연을 열고 뭐 오프라인 강연이 아니더라도 줌 강연이나 각종 매체들이 요즘에 너무 많잖아요. 다가갈 수 있는 창구가 너무 많아졌어요. 네. 입원을 도와줄 수 있는 매체가 요즘엔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생하게 그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세 번째는 그
그것이 이미 된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재는 가난하고 앞으로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근데 현재가 가난하다고 해서 맨날 여러분이 돈 절약하신다고 외식 갔는데도 뭐 김밥 패러다이스 이런 데 가고 그러는 것보다 차라리 그 김밥 패러다이스 갈 돈 한 5번, 6번 모으셔서요. 좋은 식당 있죠. 좋은 레스토랑 한번 가세요. 친구들이랑 맨날 만나가지고 뭐 별다방, 콩다방 요새 없나? 아무튼 그런 일상적인 우리가 가는 카페에만 가지 마시고요. 한 3번 정도를 딱 참았다가 그죠? 그냥 공원 가서 물 마시세요, 친구랑. 네. 또는 집에서 커피 타서 공원에 돗자리 깔고 거기서 놀아. 그래서 3번 정도 세일을 하셔서 호텔, 5성급 호텔의 라운지를 가서 2만 원짜리, 2만 5천 원짜리, 3만 원짜리 커피, 과일 주스를 거기서 마시는 거예요. 화장실도 가보시고 거기서 친구들이랑 과일 주스 마시면서 옆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대화는 어떤 자세히는 안 들리겠지만 어떤 얘기를 하는지 어떤 제스처를 하는지 어떤 옷을 입고 왔는지도 무슨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느껴보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삼성역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다. 근데 내가 화장실을 가고 싶어. 그러면 지하철역에서 화장실을 갈 수도 있고 한 층만 더 올라가거나 하면 호텔에서 화장실을 가실 수도 있거든요. 호텔에서 가세요. 네. 그런 거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을 다 순간순간 결정하는 요인들이에요. 부자처럼 살아보셔야지 실제로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도 더 커집니다. 뭐야, 나 맨날 지하철 화장실만 갔는데 호텔 딱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 화장실 이 칸 안에 세면대 다 있어. 1인 개인용 세면대 다 있고 너무 깨끗하고 물 한 방울 떨어져 있지 않고 너무 향기도 좋고 나 화장실 이런 데 또 오고 싶어. 나 이 호텔에 그냥 정말 일주일을 쫙 머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욕망도 더 커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을 해보는 게 3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4번째는요. thankful, be thankful.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 실제 끌어당김의 법칙에도 감사하기가 굉장히 큰 이렇게 섹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없는 마이너스 포인트만 보면 좋은 게 절대 끌어당겨지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고마운 것들을 자꾸 볼 때 그것들이 자꾸 강화돼서 끌어당겨지거든요. 이걸 제 유튜브 채널에서는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저한테 1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이 100만 원을 사람 누군가 한 명만 뽑아서 주고 싶어. 그런데 이 2명이 있어. 그래서 얘한테 50만 원, 50만 원씩 예를 들어 이렇게 나눠줬어. 너네 이거 해. 꽁돈으로 줬어요. 그런데 이 A는 뭐야? 줄 거면 더 주지. 그냥 100만 원 주지 뭐 50만 원씩 나눠서 줘. 그러면서 안 좋게 보는 거야 오히려. 근데 이 얘는 B는 50만 원 꽁돈 너무 감사해요. 저 마침 필요한 일 있었는데 이렇게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라고 하면서 진짜 감사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저한테 또 100만 원을 줄 돈이 생겼습니다. 얘한테 주고 싶을까요? 얘한테 주고 싶을까요? 당연히 얘한테 주고 싶을 거라면 이게 우주의 마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감사함을 자꾸 표현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한테 좋은 걸 더 주고 싶습니다. 이거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주도 똑같아요. 왜 우리 사람을 소우주라고 하잖아요. 학교 때 배웠죠. 학창시절 때. 맞습니다. 소우주의 마음이 그러면 우주의 마음도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세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let go. 흘려보내기인데 여러분들이 끌어당기고 싶고 원하는 게 있다고 해서 그거를 계속 이렇게 잡고 계속 다다다다다 이러면 이거는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뭐냐면 우리말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집착. 그거는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집착하는 거예요. 근데 집착이라는 에너지는 마이너스적인 에너지예요. 왜냐면 스스로 난 이게 부족해. 그래서 얘 꼭 있어야 돼. 나 이거 부족하다고 포커스를 부족하다에 맞췄기 때문에 집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let go, 흘려보낸다는 건 뭐냐면 나 이거 당연히 올 거야. 왜 있는 자가 여유롭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여러분 막 명품 장갑 비싼 거 여기 딱 누군가가 가져가라고 놔뒀어. 그러면 계속 이거 내가 갖고 가고 싶대? 막 이렇게 하면서 갖고 오고 싶죠. 근데 만약에 이게 그 명품 장갑이 아니라 고무 장갑이야. 1,000원짜리. 그러면 이거 갖고 오고 싶어. 계속 이렇게 집착할까? 안 하죠. 이거 당연히 있는 거고 뭐 없으면 내가 사면 되고 집에도 있고 있다고 믿으니까 집착하지 않잖아요.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 끌어당기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이루어질 거니까 일단은 내보내자. 네, 그런 마음이어야지 계속 난 이걸 원해 이런 마음으로는 스스로만 괴로울 뿐이다 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게 뭐 책이 나오고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래서 그 용어를 몰랐을 뿐이지 계속 끌어당기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끌어당긴 그거 완전 미신 아니야? 그거 bullshit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그게 내가 믿는 것에서만 딱 끝나면 그거는 끌어당긴 법칙이 아니에요. 실제 저도 압니다. 근데 믿고서 동시에 그쪽으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게 전제가 돼야지 완벽한 끌어당김의 법칙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온갖 장사들을 정말 다 하셨었거든요. 뭐 문구점부터 시작해서 치킨집도 하셨고 그리고 액세서리 같은 것도 하셨고 그리고 나중에는 옷가게 같은 것도 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그날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학교 끝나고 학원 안 가니까 바로 그때 엄마가 가게 하는 그 가게로 왔었는데 여름이었는데 이렇게 벽에 옷들이 이렇게 걸려있는 그런 가게였는데 저 위에 누가 봐도 겨울 옷인 자켓이 걸려있는 거 지금 여름인데 더워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뭐야 해서 이렇게 옷을 꺼내는 막대기 같은 게 있어요. 끝에 이렇게 돼가지고 그 고리에다 이렇게 걸어서 옷을 꺼내는데 제가 이렇게 꺼냈어요. 딱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겨울 때부터 있었으니까 안 팔리고 있었던 옷이니까 어깨에 먼지가 자욱하게 이렇게 쌓여있는 거예요. 속상하잖아요. 딸의 입장에서 얼마나 장사가 안 되면 이게 아직 저기에 걸려있나. 그리고 탁탁 털면서 제가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우리 한 달에 요거 가게 돈 얼마 벌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매출의 개념으로 물어봤겠죠. 얼마 전체 다 해서 팔리는 게 얼마냐. 근데 엄마가 뭐 한 200 되나 그랬어요. 근데 이게 순이익이 아니라 그냥 매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게 월세 내고 옷 떼우는 그 원자재 값 내고 하면 실제로 훨씬 적은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학생인 제가 들어도 너무 적게 들리는 거예요. 속상하니까 제가 그 먼지를 계속 탁탁 털면서 뭐라고 했냐면 엄마 나는 커서 나중에 월에 적어도 3,000원 버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때 말할 때 심리를 잘 생각해보면 속상한 마음 조금 있고 그치? 그래서 엄마를 이제 호강시켜주고 싶으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한다라는 그 마음도 있고 그런데 신기한 게 처음에 엄마 나중에 적어도 그냥 막해도 3천만 원 버는 사람 될 거야 라고 말하기 직전에는 그 말이 나오기 전에는 과연 될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 마크였다면 그 말을 일단 탁 내뱉고 나니까 그게 느낌표로 바뀌었어요.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더라고요. 일단 엄마한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진짜 꼭 그래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 나는 돈을 당연히 많이 버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뭐 EBS 들어가서건 뭐 각종 인강을 하건 촬영을 하건 간에 일단 나는 남들과는 뭔가 다르게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강사라 하더라도 강의료를 좀 더 많이 받고 점점 높아지고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믿는 대로 내가 내뱉은 대로 내가 선언한 대로 될 확률은 그 반대인 경우보다 훨씬 더 많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살면서 크고 작게 나의 이 끌어당김이라고 하는 게 어머 벌써 이렇게 실현됐어 라고 하는 지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거는 제 유튜브 라이브에서 제가 호들갑 떨면서 뭐 이렇게 됐어 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강사 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아직은 반지하에 살 때 그러니까 아직 돈 거의 없어 그럴 때 제가 그해 돈 번 것들을 엑셀에다가 정리를 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계부까지는 쓸 시간이 안 되지만 매해 말에 12월 31일 그때 정도에 현재 내가 모아놓은 자산이 어느 정도 되지를 싹 한번 뭐 보험 얼마 들어가 있고 뭐 펀드 얼마 들어가 있고 예금 얼마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는 시간을 1년에 한 번씩은 전 가져요. 그래서 이렇구나. 그때 제가 적어놨던 게 있었어요. 내 나이 40이 되면 나의 순자산은 그 옛날에 40억에다 제가 이렇게 더 적어놨었더라고요.
그리고서 까먹었어요. 그런 얘기를 거기다가 적어놨다는 사실을 까먹었어.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 나중에 정말, 그러니까 40살 넘고서 뭐 하다가 나중에 스크롤바를 내리니까 제가 한창 밑에다가 거기다 적어놨었던 거예요. 엑셀 파일 한창 밑에다. 봤는데 제가 초가 달성을 했던 거죠. 나는 이제 40살이 넘었으니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나이가 됐잖아요. 뭐야, 나 이때 40억이라고 적어놨었어, 목표? 나 한창 초과 달성했는데? 라고 느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 무의식적으로 뭐를 적어놨는지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겠어요?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무의식적인 메시지를 자꾸 던지는지. 나는 평생 이렇게 그 월급의 굴레에서 채여서 살 사람이다. 또는 내가 그렇게 큰 부자가 되겠어. 근데 생각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의식적으로 아니요, 저 부자 되고 싶어요, 저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하지만 내면을 뜯어 보면 그 저변에는 내가 부자 될 수 있겠어, 그냥 가난 정도만 피해서 살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나 스스로를 직시하는 거.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 내가 정말 부자가 되고 싶은 건 맞나? 내가 정말 이 풍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맞았나? 나 스스로 이렇게 한계를 여기다가 그어두고 있진 않았나? 이걸 직시하는 게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내 월급에 동그라미를 1개를 더 붙이건 2개를 더 붙이건 내 컨텐츠를 찾건 내 유튜브를 하건 내 블로그를 하건 그거는 차후의 문제인 거죠. 저는 이 책을 실제 지금의 나보다 많은 큰 빅점프를 이루고 싶은 분들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 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렇게 점프를 해오게 된 노하우들을 닮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물론 경험하는 동안에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 이런 요소들로 했더니 실제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몸소 체험한 바를 이제 그대로 적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이 뭔가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다. 또는 잘 해오고는 있었으나 이것으로는 흡족치 않다 라고 느끼는 분들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사실 이게 말이 가지는 힘과 글이 가지는 힘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피디님도 이제 책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저 어렸을 때 힘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해냈어요 라고 말로 하는 것보다는 글로 그 상황을 쓰면 사람들이 읽으면서 내 자리에 자기가 들어와요. 독자가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야? 그럼 난 이렇게 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샤이니가 다른 걸 했대요. 그러면 그 반대되는 효과가 굉장히 극명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이라는 것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물론 많이 나와 있어서 요즘에 책도 안 읽고 그냥 그죠? 이런 영상으로 대체할 수도 있죠. 물론 정보적인 것은 그렇게 많이 섭렵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인간이 잘하는 것은 정보뿐만 아니라 동기로서 많이 잘하거든요. 근데 동기라는 것은 말로써 전해지는 것보다는 그래서 내가 계속 나 스스로를 투입하면서 그 안에다가 투입하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얘는 이렇게 했네? 어머 이렇게 했구나 라고 하는 게 더 내 뇌리에 강하게 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간접 체험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책들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구나 인생의 빅 점프, 퀀텀 점프 원해요. 그렇죠? 그런데 퀀텀 점프라는 것은 크게 봤을 땐 있는데 세세하게 나눠보면 없더라고요. 결국 뭐냐?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내일 할 일, 그 안에서 작은 성공을 맛보는 게 결국은 나중에 봤을 때 그게 퀀텀 점프더라고요. 오늘 내가 성공을 하는 것은 여러분에 따라 이불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기다리시는 시간 있죠? 그때 영어로 3마디 말해보기. 그런 게 오늘의 성공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식당에서 뭘 주문하시나요? 또는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 음료 주문하시나요? 그때 일하시는 분에게 그냥 무뚝뚝하게 이거 주세요가 아니라 이걸로 주세요 웃으면서 말하는 거. 그게 여러분의 오늘의 성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성공 하나하나가 모여서 나중에 봤더니 퀀텀 점프지,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그런 드라마틱한 퀀텀 점프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 오늘 하루하루를 그냥 승리하시면서 보내세요. 그러면 1년, 빠른 분들은 1년, 크게는 3년, 5년 후면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되실 겁니다.